미시경제 이론으로 보는 IS 커브인데 첫 번째 우리가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비는 글로벌 금융 위기죠.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가 되었고 실제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 소득 감소가 컸던 사람들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는데 뭐 소득 지원이겠죠. 뭐 어, 텍스 리펀드라든가 이 사람이 냈던 세금을 돌려준다든가 혹은 이제 실업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 지원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소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런 관점에서 과거와 매우 다른,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 이야기했던 사실과 매우 다른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소비 관련해서 매우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제 전공 분야가 소비 쪽은 아니어서 많이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최근에 지금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연 이자율 혹은 뭐 장기 실질 이자율이겠죠. 자연 이자율, 장기 실질 이자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비를 같이 이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도 좀 소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소비의 내용은 전통적인 경제 이론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저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들이 계속 다른 전통적인 우리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론과 조금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과연 이제 어떤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이론과 다른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인가? 이론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론은 그 자체로 사운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아마도 이제 이런 가정들이 현실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무엇인지 여기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소비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무수히 많은 개인들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합계한 것이죠. 애그리게이트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의 선택은 어떨까?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개인의 선택의 문제에서 뭐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던 것들이 바로 permanent income hypothesis라고 하는 항상 소득 가설 혹은 뭐 영구 소득 가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 모델인데 둘 다 사실 같은 그러니까 임플리케이션은 똑같아요.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테시스는 이제 밀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밀튼 프리드만 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가 뭐 주장한 만들어낸 이제 이론이고요.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 모델은 모디글리안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가 제시했던 하나의 이론입니다. 먼저 보시면 permanent income hypothesis라고 하는 것은 consumers base their consumption on some average measure of income rather than solely on current income. 그러니까 현재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얼마만큼을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균적인 소득의 지표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래서 average measure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외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뭐 이번 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한 뭐 2020년 올해 한 해 뭐 몇 천만 원을 더 벌었다. 한 5천만 원을 더 벌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벌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올해 소비가 막 5천만 원까지 늘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물론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소비자들이라면 혹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가게라면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혹은 뭐 경영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 실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득 상실이 엄청나게 커서 긴급하게
소득이 필요하거나 혹은 소비를 위한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소비자의 경우에는 5천만 원 늘어났다고 해서 뭐 소비가 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평균적인 연봉,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지 5천만 원 들어왔다고 해서 5천만 원을 거의 다 쓰는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 보시면 consumers base their consumption on their lifetime income instead of their current income. 그래서 현재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평생 소득, 죽을 때까지 벌 소득을 가지고 자신의 이제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주택 구입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 대표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혹은 이제 30대, 40대에서 주택 구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자신이 벌게 될 소득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뭐 주택 가격 상승도 염두에 두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상환할지 적절하게 플랜을 세워서 주택을 구입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 70 된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60대, 70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이제 라이프 타임 인컴은 사실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라이프 사이클 모델에 따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젊었을 때는 대체로 차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년일 때는 40에서 50세, 40세, 50세에서는 저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리타이어 하면 디세이브는 이제 저축해 놓은 것을 소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소비 이론이 의미하는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사람들은 소비를 이렇게 스무딩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평활화 혹은 뭐 평탄화, 스무딩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긴 합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한 달에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 같은 게 저와 같은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비가 쫙 늘어나고 다음 월급 받을 때까지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득은 한 달에 한 번씩 발생하지만 소비는 매일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소비를 스무딩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소비는 소득의 증가만큼 늘어나지는 않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라이프 타임 모형,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형태의 소비와 소득의 흐름은요. 이게 소득이고요.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이 소비입니다. 젊었을 때 소득은 거의 없죠. 한 20대 초반까지는 소득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뭐 소비도 하겠지만 나머지는 또 저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 뭐 연금의 형태든 뭐 개인연금이든 뭐 공적연금이든 국민연금이겠죠. 공적연금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소득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저축해 놓은 것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고 보시면 제가 그냥 뭐 직선의 형태로 소비를 표시를 했지만 소비는 대체로 이렇게 일정할 거예요. 물론 젊었을 때 소비가 좀 적은 건 맞고요. 소득이 많을 때 또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맞고 또 다시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 소비가 많이 줄어들겠죠. 뭐 이런 이제 소비의 흐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대체로 젊었을 때는 부모로부터 차입을 하기도 하고 혹은 실제로 학비 대출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30대, 40대, 50대로 들어서게 되면 소비보다 소득이 더 많아서 저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타이어 하게 되면 저축한 것을 소비하는 디세이빙 의사결정을 이제 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터시스 혹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매우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잘 보편적으로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또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형태의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터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31세에 일을 시작해서 65세에 퇴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35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년퇴직하자마자 죽는다 라고 생각해 보죠. 실질 이자율은 0%고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31세의 소득을 Y31, 32세의 소득을 Y32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65세까지 일을 하고 사망하니까 평생 소득을 다 더해보면 이렇게 다 더해보면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인컴 혹은 뭐 라이프 타임 인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실질 이자율이 0%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의 100만 원이나 1년 뒤에 100만 원이나 무차별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서메이션을 해도 좋습니다. 실질 이자율이 0%니까요. 극단적인 형태의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뭐 31살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럼 앞으로 35년 동안 일을 하고 35년 동안 소비를 해야 돼요. 극단적인 형태의 컨섬션 스무딩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매해마다 동일한 소득을 소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소비를 똑같이 유지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소비를 해야 되니까 자신의 라이프타임 인컴 Y에서 35분의 1을 31살에 소비를 하고요. 또다시 35분의 1을 32살에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35분의 1을 이제 65살에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극단적인 형태의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 혹은 라이프 사이클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46세까지 살았어요. 35분의 1씩을 계속 소비하고 있는데 46세에 정부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세금 환급금을 받았다. 또는 회사로부터 엄청난 이제 보너스를 받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건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그 완벽한 컨섬션 스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46세에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보너스를 어떻게 소비를 하냐면 남은 20년 동안 이제 20분의 1로 나누어서 소비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비는 이제 46세에 대박 보너스를 지만큼 받았지만 뭐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 뭐 한 5억이면 5억 이런 이제 보너스를 뭐 로또 당첨 이런 거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중에 20분의 1을 46세에 소비를 하고요. 47세가 되면 보너스의 20분의 1을 또다시 소비를 하게 됩니다. 46세에 얻은 보너스는 100% 46세의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뭐 20분의 1 정도, 5% 정도만 그 해, 그 보너스가 발생한 시점의 소비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형태의 PIH, LCM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 증가분의 일부만, 극히 일부겠죠, 그렇죠? 극히 일부만 소비로, 현재 소비로 이어져요. 이게 사실 뭐 현실에서 얼마만큼 그렇게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을 극단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데이터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라는 뜻은 현실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행동한 결과를 이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거시경제학이든 뭐 미시경제학이든 경제학의 이론과 사람들의 행태가 과연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모형을 바꾸는 거예요. 이론을 바꿔가야 됩니다. 혹은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현실과 조금 다른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도 이 두 가지 이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부합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왜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죠. 자, 이론에 문제가 있는가? 물론 이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다수는 이론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PIH나 LCM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자체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젊었을 때, 그러니까 LCM 같은 경우에 라이프 사이클 모형 같은 경우에 과연 젊었을 때 차입을 하는 게 내 맘대로 차입하는 게 쉬운가? 뭐 의사나 혹은 법조인들한테는 대출을 쉽게 해주죠. 미국에서도 그 메디컬 스쿨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곧 의사가 될 메디컬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학자금 대출 되게 잘해줘요. 근데 이제 뭐 로스쿨도 좀 그런 편인데 그 메디컬 스쿨이 제일 학자금 대출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뭐 또 그 개인 용돈이 조금 필요해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미국의 메디컬 스쿨에 있는 학생들은 돈 되게 잘 빌려줘요. 예, 금융기관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의 소득을 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소득을 벌게 되니까 굉장히 대출을 잘해줍니다만, 뭐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잘 해줬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뭐 대출 거의 안 해주죠. 외국인인데다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다가 경제학자 뭘 보고 네,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SM의 경우에는 젊었을 때 빌리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뭐 빌리는 거나 빌려주는 거나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한 자본시장을 우리가 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SM의 경우 젊었을 때 돈을 빌려서 쓰고 한참 돈을 벌 때 저축을 하고요. 나이가 들면 저축한 것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문제점은 바로 borrowing constraint인데, 뭐 빌리고 싶은 만큼 빌릴 수 없죠. 실제 자본시장에서는 젊었을 때 돈을 자유롭게 빌려 쓰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축을 할 때는 뭐 한 2% 혹은 요즘은 1%도 안 되는데, 저축할 때 예를 들어서 2% 이자율이 적용이 된다면 빌릴 때는 뭐 10%에서 20%막 이렇게 이자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소득이 있고 굉장히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뭐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뭐 2%로 빌려줄 수도 있고 저축을 하는 게 빌려주는 거니까, 혹은 2%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2%로 빌리는 것이 사실상 현실 자본시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차입에 따른 제약이 있다든가 혹은 대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차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입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리고 싶지만, 빌릴 수 있으면 이자율이 낮았다면 빌리겠지만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차라리 빌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더 빌리고 싶은데 자신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빌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소득이 늘어날 경우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소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나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합리적 소비자 혹은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매우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오늘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것이 다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극히 일부만 소비로 연결된다고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극단적인 형태의 PIH나 LCM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빌리는 것이 자유롭지 않거나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빌리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만일 오늘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면 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이제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가로축은 오늘의 소비, 세로축은 내일의 소비입니다. 이걸 이제 intertemporal decision making이라고 하고요.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 사이에 이제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오늘의 소득을 Y1이라고 하고요. 내일의 소득을 Y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그러니까 literally today, tomorrow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뭐 오늘을 this year, 그 다음에 내일을 뭐 next year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 오늘을 뭐 지금, 그 다음에 내일을 5년 뒤 혹은 뭐 10년 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오늘 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비교적 좀 긴 시간을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소득이 Y1이고 내일의 소득이 Y2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의 소득은 비교적 적고 Y1으로, 나이가 좀 들었을 때의 소득은 Y2로 많은 상황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러한 소득 패턴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 더 소비하고 싶은데 돈을 빌려야지만 오늘 더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점을 우리가 부존점 인다우먼트라고 부르고요. 제가 만일 여기에서 소비하고 싶다면 오늘의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금융시장이든 자본시장이든 빌려서 소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100이라고 한번 해보죠. 제가 100을 빌렸다면 오늘의 소비를 위해서 제 소득보다 100만큼을 더 소비하기 위해서 100을 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 되었을 때 이 100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100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이 바로 갚는 돈이겠죠. 그래서 100만 돌려주면 이건 뭐 이자율이 0%인 경우고, 지금 이자율이 0%는 아니고 뭐 이자율을 편의상 R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내일이 되었을 때 제가 갚아야 되는 것은 원금 더하기 이자니까 100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오늘 100만큼을 더 소비하고 싶다면 제 소득보다 반드시 내일이 되었을 때 제가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표시한 직선이 바로 예산선이겠죠. 자, 예산선의 기울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로축으로 100만큼 늘어날 때 세로축으로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100에 1 플러스 R만큼 줄어들어요. 가로축의 증가분이 100이고 세로축의 증가분이 100에 1 플러스 R이니까 마이너스. 예산선의 기울기는 바로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되겠죠.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 사이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직면하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자율이다. 오늘 그만큼 당겨와서 소비를 하면 다음 기가 되었을 때 거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바로 이자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제 그림에서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린 그림에서는 이 사람이 선택하는 소비점은 자신의 현재 소득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소비를 선택을 했어요. 이 점이 바로 최적 선택이라고 한번 해보죠. 예산선이 주어져 있을 때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효용을 제공을 해요. 그렇다면 예산선 혹은 예산선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버짓이에요. 버짓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소득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버짓 안에서만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찾으면 그게 이제 소비자의 효용을 가장 높여주는 선택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렸더니 가장 바깥쪽에 뭐 이런 무차별 곡선이 더 바깥쪽에 있는 건데, 이거는 버짓 바깥에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점이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점을 찾았더니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이 점을 선택할 때 저는 효용을 가장 높일 수 있고 저의 버짓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때의 소비가 바로 C1, 이게 오늘의 소비고 내일의 소비는 C2입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를 더 빌려야 되냐면 이만큼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제가 이 점에서 이 점이 바로 부전점이죠. 오늘의 소득과 내일의 소득을 보여주는 제 인다우먼트인데,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면 저는 빌리는 사람,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리고 내일이 되면 빌린 돈에 1 플러스 R을 곱해서 갚는 사람이고요. 제가 만일 반대쪽으로 간다면, 제가 만일 이쪽으로 간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축을 하는 사람, 세이버겠죠. 그래서 오늘 소득은 Y1인데 오늘 소득보다 적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이만큼을 저축을 했으니까 다음 기가 되면 저축한 거에 뭐 예를 들어서 10만큼을 저축을 했다면 다음 기가 되면 10의 1 플러스 R을 제가 돌려받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인다우먼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선을 직선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갈 때나 붉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갈 때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바로어가 되거나 혹은 세이버가 되거나 상관없이 항상 이자율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로 저는 빌릴 수도 있고 2%로 저축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어에게나 세이버에게나 적용되는 시장 이자율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다우먼트를 중심으로 직선의 형태로 제가 버짓 라인을 그렸습니다. 예산선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도 과연 이런가?
현실에선 별로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제가 다른 형태의 버즐 라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버즐 라인은 어떤 형태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점이 바로 부존점이에요. Y1 오늘의 소득, Y2 내일의 소득입니다. 제가 만일 저축을 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럼 저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제 소비의 점은 여기 어디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일 이 점을 선택한다면 그럴 때는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번 해보죠. 10만큼을 오늘 저축을 하면 내일 10의 1 플러스 R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가 되는 선택을 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은 이자율이라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선이 반듯하게 직선의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존점에서 부존점을 지날 때 버즐 라인이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보시면 버즐 라인이 가파르게 꺾이죠. 이쪽에서 더 가팔라져요. 예산선이 가팔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앞에 그림에서는 보시면 버즐 라인이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하고요. 인다우먼트 포인트에서 세이버 쪽으로 가든 아니면 바로워 쪽으로 가든 상관없이 항상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게 가팔라졌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버즐 라인이 가팔라진다. 자, 똑같이 100을 빌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만큼을 제가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죠. 요 점. 좀 더 비교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요 점이 더 좋고 요 점이 좋겠습니다. 네, 요 점. 제가 똑같이 100을 빌렸다고 한번 해보죠. 제가 100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소득보다 100을 더 빌려서 이만큼을 더 소비한 거예요. 이만큼이 100이라고 한번 해보죠. 100을 빌렸어요. 그러면 내일이 되면 저는 100에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되겠죠. 상환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만큼이냐면 바로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0에 1 플러스 뭐 R 뭐라고 할까요? R1이라고 한번 해보죠. 제가 내일 갚아야 되는 돈은 오늘 100을 빌렸으니까 100에 1 플러스 R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저축할 때의 이자율과 같이 R이라면 요 R과 같다면 그럼 저는 100을 빌렸으니까 내일 얼마만 갚으면 되냐면요. 내일 요만큼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보시죠. 자, 요 기울기가 R이란 말이에요. 1 플러스 R이겠죠. 여기랑 같으니까 쭉 직선을 그리면 뭐 여기서의 기울기나 여기서의 기울기나 같을 테니까 그렇죠? 이쪽에서의 기울기나 여기도 1 플러스 R이고 여기 기울기도 1 플러스 R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만큼 100을 빌렸어요. 그러면 내일 갚아야 되는 돈은 여기에서부터 기울기를 그릴 때 요 기울기와 평행하게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면 제가 내일 갚아야 되는 돈은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죠. 내일 갚아야 되는 돈은 정확히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R과 같다면 제가 내일 100을 빌렸을 때 내일 갚아야 되는 돈은 이 노란색 길이만큼만 갚으면 돼요. 100에 1 플러스 R만큼 갚으면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자율이 빌릴 때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100을 빌려도 내일 갚아야 되는 돈은 이제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스티프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할 때는 세이버가 될 때는 전과 똑같이 이자율이 그냥 뭐 예를 들면 2%인데 바로가 되는 경우에는 2%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을 해야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로 갈 때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는 그림을 여기서 지금 붉은색 버즐 라인에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자율이 빌릴 때 바로가 될 때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네,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뭐 우리 다 못 끝낼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